우리가 지금부터 시간 여행을 떠나볼 곳은 바로 고대 동방세계의 심장부입니다. 그곳에는 인류 역사상 위대한 군주국들의 첫 장을 열었던 땅, 칼데아가 있었죠. 오늘 우리는 이 고대의 땅이 품고 있는 그 깊고 놀라운 이야기의 문을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천 년 동안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깊은 침묵 속에 잠겨있던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듣고 또 전할 수 있을까요? 사라져버린 제국, 이름조차 잊힌 왕들, 그들의 이야기를 되살린다는 건 어쩌면 조각이 대부분 사라져버린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거의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해답을 찾을 실마리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우리가 오늘 함께 들여다볼 이 책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게 그냥 박물관 유리상자 안에 멈춰있는 그런 죽은 과거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끊임없이 새로운 조각이 발견되면서 전체 그림이 계속 바뀌어가는 살아있는 거대한 퍼즐에 가깝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굳게 믿었던 진실이 오늘 발견된 아주 작은 증거 하나에 송두리째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살아 숨쉬는 학문인 셈이죠. 그 퍼즐의 결정적인 조각, 그 잠겨있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쇠기 문자의 해독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아무도 읽지 못했던 그 점토판 위의 쇠기 모양 글자들이요. 그 글자들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이 해독된 기록들을 바탕으로 마치 고대인들의 목소리를 바로 곁에서 직접 듣는 것 같은 아주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모든 위대한 문명의 이야기가 다 그렇듯이 그 시작은 언제나 땅에서부터 출발해야겠죠. 칼데아라는 문명을 품에 안고 키워낸 곳, 바로 두 강 사이의 땅, 메소포타미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지구를 아주 멀리서 내려다본다고 상상해보세요. 동반구에는 거대한 사막 벨트가 가로지르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한쪽, 서쪽은요, 해수면보다도 낮은, 그야말로 뜨거운 모래의 바다가 펼쳐져 있고요. 반대편 동쪽은 해발 수천 피트가 넘는 아주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극단적으로 다른 두 세계의 한가운데 그 틈새에 기적처럼 푸른 땅이 자리하고 있는데 거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이 이름 자체가 강들 사이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참 정직한 이름이죠? 유대인들은 이곳을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불렀고 아랍인들은 알제지레라고 불렀는데 신기하게도 이 이름들 전부 다 두 강과 관련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의 모든 것은 바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라는 두 강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강은 그냥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이 문명의 알파이자 오메가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주목할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지역, 바로 칼데아는요, 훨씬 더 특별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 땅을 획득된 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강 옆에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강이 수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류에서부터 흙이랑 모래를 끊임없이 실어 날라서 바다를 메워가며 만들어낸 땅이라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두 강이 마치 창조주처럼 이 땅을 직접 빚어낸 셈입니다. 그럼 이제 지도를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볼까요? 이 넓은 메소포타미아 평원 중에서도 인류 최초의 위대한 왕국이 태어났던 바로 그곳, 칼데아의 정확한 경계가 어디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대 칼데아의 지도를 보면요, 마치 자연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요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쪽으로는 드넓은 페르시아만이 외부 세계로 나아가는 문이 되어 주었고요. 동쪽은 빠르고 거친 티그리스 강이, 그리고 서쪽은 누구도 쉽게 건널 수 없는 아라비아 사막이 천연의 방벽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북쪽 경계는요, 사람이 임의로 그은 선이 아니라 땅의 모습 자체가 확연히 달라지는 뚜렷한 지질학적 경계선으로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강을 따라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한번 상상해보죠. 유프라테스 강의 히트라는 지역과 티그리스 강의 사마라라는 지역 근처에 다다르면 갑자기 눈앞의 풍경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그때까지 보이던 약간의 언덕이나 굴곡이 있던 땅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완벽한 수평의 평지가 펼쳐지는 거죠. 아마 고대의 여행자들은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아, 드디어 칼데아의 땅에 들어섰구나 하고 말이죠.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이 북쪽 경계선에서 페르시아만 해안까지의 거리를 재보면 약 430마일, 그러니까 700km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대 칼데아는 이보다 훨씬 작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혹시 땅이 스스로 자라나기라도 한 걸까요? 네, 정답은 그렇다에 가깝습니다. 정말로 땅이 자라난 거죠. 두 강이 상류에서부터 실어나르는 엄청난 양의 흙과 모래가 강 하구에 쌓이면서 페르시아만을 계속해서 메우고 새로운 땅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 속도가 자그마치 30년에 1마일, 그러니까 약 1.6km에 달했다고 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고대 칼데아 시대의 해안선은 지금보다 훨씬, 아마도 100km 이상 북쪽에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바다를 메워 땅이 계속해서 자라났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계산해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대 칼데아 왕국의 실제 면적은 약 2만 3천 평방마일, 그러니까 대략 6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숫자만 들어서는 어느 정도 크기인지 바로 감이 잘 안 오시죠? 다른 유명한 지역들과 한번 비교해보면 그 규모가 좀 더 명확하게 와닿을 겁니다. 이걸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칼데아는요,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였던 고대 그리스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넓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보다는 작았고 잉글랜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큰 나라는 아니었던 거죠. 이 비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칼데아의 위대함은 광활한 영토의 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진짜 힘은 바로 땅의 비옥함, 그리고 그들이 이룩한 문명의 질적인 수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고대 칼데아의 풍경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그야말로 완벽하게 평평한 땅. 시야를 가리는 것이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보이는 건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강줄기들, 그리고 저 멀리 드문드문 솟아있는 인공 언덕들 뿐이죠. 바로 과거의 도시와 신전들이 흙더미가 되어 남은 흔적들입니다. 이처럼 단조로운 지형 속에서 강은 단순한 물줄기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길이었고 나침판이었으며 달력이자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했던 두 명의 거대한 주인공이죠.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두 강은 같은 산맥, 고대에는 니파테스 산맥이라 불리던 곳에 서로 반대편에서 각자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산맥 정상에 쌓인 만년설이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이 메마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 두 강만은 항상 생명수를 흘려보낼 수 있었죠. 마치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성격과 운명의 길을 걷게 되는 두 형제처럼 말입니다. 이 표를 보면 두 형제의 다른 성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유프라테스는 길이가 1780마일, 거의 2800km에 달하는 더 길고 유유히 흐르는 형과 같습니다. 반면에 티그리스는 길이는 더 짧지만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동생 같죠. 특히 마지막 800마일, 그러니까 약 1300km 구간을 한번 보세요. 유프라테스는 다른 지류의 도움 없이 홀로 외롭게 흘러가는 동안 티그리스는 계속해서 주변의 큰 강들을 마치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집어삼키면서 그 힘을 폭발적으로 키워나갑니다. 이 그래프는 두 강의 힘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칼데아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지역에 도달했을 때 동생격인 티그리스 강이 쏟아내는 물의 양은 형인 유프라테스 강의 2배가 훌쩍 넘습니다. 이 압도적인 물의 힘과 속도의 차이는 분명 칼데아의 토양, 농사 방식, 그리고 나아가서는 문명의 성격 그 자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은 정말 상식을 거스르는 아주 미스테리한 강입니다. 보통의 강은 하류로 갈수록 여러 지류와 합쳐지면서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런데 이 강은 정반대입니다. 평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치 자신의 살을 떼어주듯 수많은 운하로 물을 나누어주고 또 광활한 습지대로 흩뿌리면서 스스로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마치 거대한 스펀지가 강물을 전부 빨아들이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 거대했던 강줄기는 바다에 이르기 전에는 거의 소멸에 가까울 정도로 약해지기도 합니다. 매년 봄이 되면 저 멀리 산맥에 눈이 녹으면서 두 강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범람해서 주변 땅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완전히 달랐죠.
티그리스의 홍수는 마치 성난 전사처럼 3월 초에 갑작스럽게 시작해서 짧고 격렬하게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반면에 유프라테스의 홍수는 조금 더 늦게 3월 중순에 시작돼서 한 달 이상 오랫동안 땅을 부드럽게 적셨습니다. 고대 칼데아의 농부들은 이 두 변덕스러운 신의 서로 다른 리듬에 맞춰서 아주 정교하게 파종과 수확의 시기를 결정해야만 했을 겁니다. 자, 이제까지는 자연이 만들어낸 무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그 무대 위에 인류가 세운 문명의 첫 신호들, 바로 이 충적평야 위로 우뚝 솟아올랐던 위대한 도시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칼데아의 초기 도시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남쪽 그룹과 북쪽 그룹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강력했던 초기 도시들이 모두 남쪽, 그러니까 고대 해안선 근처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칼데아 문명이 바다와의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에서 처음 싹텄을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고대 유적지로 직접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남부 그룹의 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이고 중요했던 수도, 바로 우르입니다. 오늘날 우르의 유적지 무게이르에 서면 그 이름이 왜 역청을 바른 곳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거대한 벽돌들 사이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검은 역청의 흔적 때문이죠. 황량하고 평평한 평원 위로 70피트, 그러니까 21m 높이로 솟아있는 거대한 신전의 폐허를 마주하고 있으면 이 도시가 한때 얼마나 막강한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누렸을지 저절로 상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에렉입니다. 이곳은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냥꾼이자 왕인 nimrod가 세운 왕국의 두 번째 도시로 언급되는 바로 그곳이죠. 우르가 권력의 상징이었다면 에렉, 즉 현대의 와르카는 그 압도적인 규모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둘레가 거의 6마일, 그러니까 10km에 달하는 거대한 흑성벽의 흔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인공적인 지평선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 안을 가득 메운 수많은 언덕들은 이곳이 단순히 큰 도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살았던 거대한 메트로폴리스였음을 증명하죠. 유적 중 가장 높은 지점은 100피트, 약 30m에 달하는데 이 평평한 땅 위에서 그 모습은 마치 인공적으로 만든 산처럼 보였을 겁니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다음 목적지는 또 다른 원시 시대의 수도 중 하나였던 니프르라는 곳입니다. 니프르의 유적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심장을 관통했던 고대 강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은 물이 다 말라버린 폭 120피트짜리 강 바닥이 마치 거대한 흉터처럼 유적 전체를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이 고대 도시의 생명을 유지하는 혈관과도 같은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곳은 성경에 나오는 도시 갈네와 동일한 장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우르, 에렉, 그리고 니프르, 이 세 개의 위대했던 도시 유적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칼데아 문명의 요람, 그 권력의 가장 원시적인 중심지는 바로 남쪽, 고대 페르시아만과 맞닿아 있던 바로 이 지역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칼데아라는 위대한 문명이 탄생한 물리적인 무대를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강이 빚어낸 비옥한 평야, 그리고 그 위에 인류가 세운 장엄한 고대 도시들. 이제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대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물과 흙의 세계를 처음으로 지배하고 인류 최초의 왕국을 세웠던 사람들.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미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대 문명의 젖줄,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강이 수천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빚어낸 비옥한 땅, 바로 칼데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권의 책을 말하자면 나침반처럼 삼아서 고대 칼데아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책이 참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그냥 딱딱하게 역사적 사실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잊혀진 유적지, 또 오래된 문서들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고대 세계를 눈앞에 아주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거든요. 보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짧은 한 구절이 주는 그 무게감처럼 우리는 지금 인류 최초의 위대한 문명 중 하나가 시작된 바로 그 땅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문명의 이야기는 결국 그들이 발딛고선 땅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땅의 모습부터 차근차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정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먼저 칼데아라는 땅 자체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다음으로 문명의 심장부였던 남부와 북부의 고대 도시들을 하나하나 방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국경 너머에는 어떤 이웃들이 있었는지 알아본 뒤에 마지막으로 칼데아가 어떻게 고대 세계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갈대아인들의 땅입니다. 왕국의 물리적인 무대가 어땠는지를 먼저 정의해보는 시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명의 성격을 알려면 그들이 살았던 땅을 이해하는 게 가장 먼저겠죠. 칼데아라는 땅을 보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마치 자연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대한 요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남쪽으로는 넓디 넓은 페르시아만이 가로막고 있고 동쪽으로는 거센 물살의 티그리스 강이, 또 서쪽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아라비아 사막이 거대한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죠. 그런데 북쪽 경계선은 좀 특별합니다. 강이나 바다 같은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어떤 경계보다도 뚜렷한 바로 땅의 모습 그 자체가 경계선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칼데아의 북쪽 경계선은 지도에 선을 그어서 만든 게 아니라 땅의 모습 그 자체에 새겨져 있었어요. 상상해보세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여행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완만하게 물결치던 언덕 지형이 어느 한 지점을 지나면서부터 마치 누가 자로 잰 듯이 완벽하게 평평한 저지대로 확 바뀌는 겁니다. 정말 거짓말처럼요. 바로 그 지점, 그곳부터가 진짜 칼데아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럼 이 평평한 땅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충족토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히 말해 강물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상류에서부터 실어나른 비옥한 흙더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이 두 강이 문명을 위해서 준비해준 선물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문명이 펼쳐졌던 무대, 그 크기는 대략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걸 계산하려면 한 가지 꼭 염두에 둬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수천 년 동안 강들이 계속해서 흙을 바다 쪽으로 밀어내면서 페르시아만의 해안선이 계속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지금보다 해안선이 훨씬 더 북쪽에 있었겠죠. 그 점을 모두 감안해서 추정해보면 고대 칼데아의 면적은 약 23,000제곱마일 정도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의 대한민국 면적의 한 절반을 조금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23,000제곱마일이라는 게 딱 와닿지는 않으시죠?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좀 더 쉬울 겁니다. 유럽의 덴마크와는 거의 비슷한 크기고요. 스코틀랜드나 포르투갈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비교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고대 그리스 있죠? 그 수많은 도시국가들, 폴리스들을 전부 합친 면적보다도 칼데아가 더 넓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순히 땅의 크기가 아닙니다. 이 비교가 정말로 말해주는 건 이거예요. 칼데아의 진짜 힘은 영토의 넓이가 아니라 그 땅이 품고 있는 질, 그러니까 끝없이 펼쳐진 비옥한 땅과 그 전략적인 위치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칼데아 땅에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아마 굉장히 단조로운 풍경이 펼쳐질 겁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산 하나 없이 그저 끝없는 평야뿐이에요. 가끔씩 보이는 거라곤 아주 오래된 사원이나 도시가 무너져 내린 외로운 둔덕들, 또 옛날에 물을 끌어다 쓰던 수로의 흔적인 둑 정도.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모래 언덕이 좀 보일 뿐이죠. 이 지독한 단조로움을 깨트리는 유일한 존재, 이 땅을 정의하는 유일한 특징은 바로 생명의 젖줄인 두 개의 거대한 강이었습니다. 바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죠. 칼데아의 두 생명줄입니다. 이 두 강은 참 재미있게도 같은 산맥에서 발원했는데도 성격은 완전히 정반대인 형제 같았어요. 형이라고 할 수 있는 유프라테스는 길이가 2,800km가 넘는데 아주 긴 여정을 유유히 느긋하게 흘러갑니다. 반면에 동생격인 티그리스는 길이는 1,800km 정도로 더 짧지만
중간중간에 여러 지류들이 합쳐지면서 그 힘을 받아 훨씬 더 물살이 거칠고 빠르게 흐르죠. 이토록 다른 두 강의 성격이 앞으로 칼데아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 두 강의 성격 차이는 강둑의 모습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느긋한 유프라테스는 강둑이 낮아요. 그래서 물이 조금만 불어나도 쉽게 주변으로 넘쳐 흘러서 아주 넓은 칼데아 습지를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방랑자 같았죠. 그에 비해 티그리스는 깊게 파인 강바닥, 자기 길을 따라서 묵묵히 흐르는 아주 안정적인 강이었습니다. 그러니 문명을 일으키고 농사를 지으려면 이 변덕스러운 자연, 특히 유프라테스 강을 잘 다스리는 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했겠죠. 고대 칼데아 사람들에게 달력은 하늘의 해와 달이 아니라 바로 이 두 강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요, 저 멀리 산맥에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어김없이 홍수가 찾아왔습니다. 그 순서도 강의 성격을 그대로 따라갔죠. 성격 급한 티그리스 강이 3월 초에 먼저 범람했다가 6월 중순이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고요. 느긋한 유프라테스 강은 3월 중순부터 서서히 물이 불어나기 시작해서 7월 중순이 되어서야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그 비옥한 진흙, 그 위에 씨앗을 뿌리면서 농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 홍수의 리듬이야말로 칼데아 문명의 심장박동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제 칼데아라는 땅의 큰 그림을 봤으니 그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남부 수도 기행입니다. 칼데아 문명의 힘이 처음 시작된 곳으로 여겨지는 남쪽 지역으로 이동해서 고대의 위대한 도시들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이 고대 도시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테트라키라는 개념을 하나 알아두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하실 겁니다. 우리말로는 사두정치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그냥 한 지역에 4개의 아주 중요한 핵심 도시가 있어서 이 4도시가 서로 경쟁도 하고 또 협력도 하면서 그 지역 전체를 이끌어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기록을 보면 칼데아에도 남부와 북부에 각각 이런 4도시 연합 같은 게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남부 도시 기행의 첫 번째 목적지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성경에도 갈대아 우르라고 기록되어 있는 도시 우르입니다. 아마도 고대 칼데아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의 중심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되는 곳이죠. 지금 우리가 그 유적지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주변에는 끝없는 평원 위로 나지막한 둔덕들이 흩어져 있고 그 중심에 무려 아파트 7층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사원 유적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건물이 수천 년의 세월을 버텨냈다는 건데요. 그 비밀은 바로 벽돌을 붙인 접착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연 아스팔트, 그러니까 역청을 사용해서 벽돌 하나하나를 아주 단단하게 붙였어요. 그 흔적이 어찌나 선명하게 남아있는지 지금도 현지 사람들은 이곳을 역청의 장소라는 뜻의 무게이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우르를 뒤로 하고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북서쪽으로 약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또 하나의 거대 도시, 라르사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성서에 나오는 엘라살이라는 도시로 추정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라르사 유적지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그 압도적인 존재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땅에서 무려 24km나 떨어진 곳에서도 그 도시 중심에 있는 언덕이 보였다고 합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그 모습은 둘레가 7km가 넘는 거대한 원형 도시터 위에 우뚝 솟아있는 마치 고대의 등대 같지 않았을까요? 다음으로 가볼 곳은 라르사에서 약 24km 정도 더 떨어진 곳입니다. 성경에서 니무롯이 세운 두 번째 도시로 나오는 곳, 바로 에렉입니다. 오늘날에는 와레카라고 불리고 있죠. 이 에렉이라는 도시의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도시를 둘러싼 성벽의 둘레만 거의 10km에 달했어요. 지금은 그저 흙으로 된 흔적만 남아있지만 옛날에는 높이가 12m, 그러니까 아파트 4층 높이의 거대한 흙벽이 도시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이 성벽을 따라서 한 바퀴 걷기만 해도 몇 시간이 좋게 걸렸을 텐데 그 거대한 위용이 느껴지시는지요? 지금까지 살펴본 남부 도시들 중에서 단연 가장 거대한 도시가 바로 이 에렉입니다. 둘레가 거의 10km에 달하는 이 원형의 공간 안에는 가장 높은 곳은 30m에 이르는 둔덕들이 마치 작은 산맥처럼 펼쳐져 있어요. 놀라운 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주 성벽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바깥으로 거의 5km 가까이 도시가 더 확장되었던 흔적이 발견될 정도니까요. 그리고 이곳에서 발견되는 건축 양식을 보면 우르나 라르사만큼이나 아주 오래된 원시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남부 도시 여정은 마지막 목적지인 니프로에서 마무리됩니다. 에렉에서 북서쪽으로 꽤 멀리 가야 하는데요. 약 9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성서에 언급된 갈레라는 도시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니프로 유적지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도시를 정확하게 반으로 가로지르는 아주 거대한 마른 강바닥의 흔적이에요. 폭이 무려 37m나 됩니다. 이 흔적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죠. 아주 먼 옛날에는 강이 이 도시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말하자면 중심대로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어떻게 자리 잡고 발전했을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풍경입니다. 지금까지 남부의 고대 도시들을 둘러봤는데요. 이제 우리의 여정은 북쪽으로 향합니다. 훗날 칼데아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바로 그 유명한 도시가 지배하게 될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도시로 바로 가기 전에 그 근처에 있는 보르시파라는 곳을 먼저 들러보겠습니다. 이곳은 워낙 바빌론과 가까워서 종종 바빌론의 일부로 오해받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위대한 마르둑 신을 모시는 거대한 신전으로 유명했던 독립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르시파에서 북동쪽으로 약 24km를 더 이동하면 마침내 고대 세계의 전설이 된 바로 그 이름, 위대한 수도 바빌론의 유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빌론의 아주 넓은 유적지를 우리가 직접 걷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동선은 크게 3개의 거대한 둔덕, 즉 언덕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가장 북쪽에는 사각형 모양의 바빌이라는 이름의 둔덕이 있고요. 거기서 중앙으로 이동하면 카즈르, 궁전이라는 뜻의 둔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남쪽 끝에는 옛 무덤이 자리한 불규칙탄 모양의 암람 둔덕이 있죠. 이 3개의 주요 지점을 지도 위에서 연결해보면 고대 바빌론의 거대한 윤곽이 그려지는 겁니다. 물론 북부의 중심지가 바빌론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주변으로 쿠타, 시파라, 또 두루쿠리갈주 같은 작지만 중요한 도시들이 아주 촘촘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만 봐도 칼데아의 북부 지역이 얼마나 활기차고 또 인구가 밀집된 중심지였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칼데아 안의 도시들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시야를 조금 더 밖으로 넓혀볼 시간입니다. 칼데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 국경 너머에는 어떤 이웃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먼저 서쪽을 보면 거대한 아라비아 사막이 자연적인 장벽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끝없는 모래와 자갈, 그리고 무엇보다 물이 아주 귀한 땅, 오직 유목민들만이 간간히 오가는 혹독한 환경의 세계였죠. 북쪽으로는 아시리아의 땅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칼데아의 평평한 충적토평원과는 지질 구조가 좀 달랐어요. 지대가 더 높고 완만하게 언덕이 이어지는 그런 지형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을 볼까요? 티그리스 강 바로 건너편에는 엘람 혹은 수시아나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곳 역시 칼데아처럼 아주 비옥한 평야를 가진 땅이었는데요. 그래서 칼데아에게는 늘 강력한 경쟁자였고 역사적으로는 때로는 칼데아를 지배할 만큼 강한 힘을 가졌던 이웃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칼데아의 지리적인 특징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남쪽에 있는 바다, 페르시아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칼데아에게 남쪽의 페르시아만은 국경을 막는 장벽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더 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무역의 고속도로였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칼데아가 역사 초기에 그토록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이 바닷길을 통해서 칼데아의 항구에는 그야말로 온 세상의 귀한 물건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멀리 인도의 향신료부터 실론의 보석, 아라비아에서 온 향, 아프리카의 상아, 그리고 이집트의 곡물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 길을 따라 칼데아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칼데아는 그냥 하나의 왕국이 아니라 고대 세계의 물류와 문화가 만나고 교차하는 거대한 허브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산 하나 없이 특색 없는 평야에서 태어난 이 왕국이 만약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이점을 갖지 못했다면 과연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대한 군주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땅이 비옥했다 한들 그것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이 지리적인 이점이 가진 무게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고대 동방세계의 위대한 제국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이야기, 제1군주국인 칼데아의 기원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거대한 시작을 알렸던 사람들, 과연 그들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랫동안 이어진 이 역사적 수수께끼를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고대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도 불리는 메소포타미아의 첫 번째 위대한 왕국을 세운 민족, 과연 그들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오랫동안 역사학계의 정설처럼 굳게 자리 잡고 있었던 한 가지 이론부터 차근차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학계가 아주 오랫동안 거의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이론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초기 칼데아인들이 셈족, 계통의 민족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북쪽에 살던 아시리아인이나 서쪽에 있던 시리아인들과 혈연적으로 아주 가까운 거의 같은 민족으로 봤다는 뜻입니다. 이 전통적인 견해는 크게 두 개의 단단한 기둥 위에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언어예요. 후대 유대인들의 문헌에 나오는 칼데아어라는 언어가 바로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의 언어였고 이 언어가 아람어의 한 종류니까 그들은 셈족일 것이다 라는 논리였죠.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역사적 유대감입니다. 니브루 같은 당대의 아주 저명한 역사가들이 메소포타미아 남부 그러니까 칼데아 지역의 사람들이 북쪽의 아시리아인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민족이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나라만 달랐을 뿐이지 혈통적으로는 똑같은 아람인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견고해 보이는 이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오래되고 중요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기록은 최초의 바빌로니아 왕국, 우리가 바벨탑으로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바벨을 세운 왕 니무롯이 구스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스는 전통적으로 에티오피아와 그 주변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빌론을 세운 사람이 셈의 후손이 아니라 함의 후손인 구스족 계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칼데아인의 기원이 우리가 알던 셈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셈족 이론을 떠받치고 있던 그 두 개의 기둥을 하나씩 아주 자세히 살펴보면서 과연 얼마나 단단한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여겨졌던 언어 문제부터 면밀하게 파고 들어보죠. 셈족 이론의 출발점은 바로 칼데아어라는 언어였습니다. 이 언어는 서기 3세기에서 5세기쯤에 기록된 탈무드나 타르굼 같은 유대교 문헌에서 발견되는 언어인데요. 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후대의 언어가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전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그 위대한 바빌론 제국의 언어와 같을 거라고 막연하게 믿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진실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19세기에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고대 바빌론 유적에서 수많은 쐐기문자 점토판과 비문들이 발굴되고 또 해독되었죠. 그 결과 느부갓네살 시대의 바빌론에서 실제로 사용됐던 언어는 후대의 그 칼데아어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와 훨씬 더 가까운 또 다른 종류의 셈어였던 거죠. 이 발견 하나만으로도 셈족 인원의 가장 중요했던 언어적 근거는 사실상 힘을 잃게 된 셈입니다. 네, 물론 느부갓네살 시대의 언어가 셈어 계통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칼데아인들은 결국 셈족이 맞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한 민족의 기원,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뿌리를 찾으려면 그 민족이 가장 번성했을 때가 아니라 가장 처음 나라를 세웠을 때의 언어를 봐야 하거든요. 과연 느부갓네살 시대에 쓰였던 그 셈어가 칼데아 왕국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사용된 원래의 언어였을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가장 오래된 도시들의 가장 깊은 땅 속에서 발견된 비문들을 연구한 결과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언어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언어로 대체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칼데아 문명이 처음 싹 텄을 때 사용된 원시 언어는 후대의 셈어와는 문법적으로나 어휘적으로 전혀 다른 계통의 언어였던 거죠. 따라서 느부갓네살 시대의 언어가 셈어라는 사실은 칼데아 민족의 가장 오래된 혈통을 밝히는 데에는 더 이상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셈족 기론의 기반이었던 언어적 증거가 무너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창세기의 기록이 가리켰던 또 다른 가능성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칼데아인들이 에티오피아 계통의 구수족에서 시작되었다는 가설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수많은 고대의 전승과 기록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 구수족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기록을 보면요. 그들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에티오피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위대한 시인 호메로스는 에티오피아인들이 둘로 나뉘어서 동쪽 해 뜨는 곳과 서쪽 해 지는 곳의 끝에 산다고 노래했고요. 훗날 역사가 스트라보는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아라비아 해를 사이로 두고 아시아 남부 해안과 아프리카 남부 해안 전체에 에티오피아인들이 널리 퍼져 살았다는 의미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자 에티오피아의 왕이었던 memnon의 신화는 페르시아만 근처의 도시 수사와 아프리카의 이집트를 연결하면서 동쪽과 서쪽 에티오피아인들의 깊은 관계를 보여주죠. 바빌론의 시조로 여겨지는 영웅 벨로스의 족보 역시 계속해서 그를 이집트의 나일, 리비아 같은 아프리카 관련 인물들과 연결시키고 있고요. 아르메니아의 전통 역시 이런 연결고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들의 전통 지리서를 보면 티그리스강 동쪽부터 인더스강에 이르는 아주 넓은 남부아시아 지역 전체를 구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아르메니아의 헤로도토스라고 불리는 위대한 역사가 코레네의 모세는 바빌론의 시조 벨로스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니무롯과 같은 인물이라고 명확히 밝혔어요. 그리고 그의 족보를 통해서 니무롯이 구스의 손자라는 걸 기록하면서 바빌로니아와 에티오피아가 직접적인 혈연 관계로 묶여 있다는 걸 분명히 한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여러 정황 증거들을 넘어서서 이 구수족 가설을 뒷받침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증거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바로 성경의 명확한 기록,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현대 언어학의 놀라운 발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고대 민족들의 기원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가장 신뢰할 만한 기록으로 평가받는 이 성경 구절은 최초의 바빌로니아 왕국이 명백히 구수족에 속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구스의 형제들이 이집트인을 뜻하는 미스라임, 리비아인을 뜻하는 붓,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이건 초기 칼데아인들이 셈족 계열이 아니라 이집트나 리비아인들과 같은 함족 계열의 민족들과 깊은 혈연 관계에 있었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건 현대의 언어학 연구가 수천 년 전 기록된 고대의 전승과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확인시켜줬다는 점입니다. 니푸르나 우르크 같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유적들을 발굴했더니 그 가장 깊은 곳에서 후대의 세머와는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종류의 고대 언어가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증거의 조각들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발견된 원시 칼데아어를 분석해 보니까요. 문법 구조는 투란 어족이라고 불리는 중앙아시아 계통 언어의 특징을 보이는데 정작 단어 하나하나의 어휘는 명백하게 구스어, 즉 에티오피아 계통의 어휘들로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비교 언어학 연구를 해보니까 이 고대어와 가장 가까운 지금도 살아있는 현대 언어가 남부 아라비아 반도의 소수민족이 쓰는 마흐라어와 오늘날 에티오피아의 오르모족이 쓰는 갈라어라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이건 고대의 전승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아주 강력하고도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칼데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층 더 흥미로워지죠.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칼데아인들은 순수한 혈통을 가진 단일 민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여러 민족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융합해서 탄생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왕들의 비문을 보면 그들이 다스리는 백성을 가리킬 때 키파트 아르바트 또는 아르바 리순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 말은 각각 4개의 민족 또는 4개의 언어라는 뜻입니다. 이건 당시 칼데아의 인구가 처음부터 4개의 뚜렷하게 구분되는 민족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차트가 당시의 민족 구성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데요. 성경과 여러 전승이 말해주듯이 에티오피아 계통의 구스족이 인구의 가장 큰 기반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위에 언어의 문법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프란족이 상당수 섞여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셈족과 동쪽이나 북쪽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소수의 아리안족 집단도 함께 어우러져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네 집단은 각각 칼데아 문명이라는 거대한 윤광로에 자신들만의 고유한 요소를 더했습니다. 구스족이 민족적, 문화적 기반을 제공하고 투란족이 언어라는 시스템의 뼈대를 만들었으며 이웃한 셈족과 아리안족이 그 혼합의 다양성을 더한 거죠. 이 책에서는 이걸 고대 로마인이나 현대 영국인처럼 말 그대로 모든 민족의 혼합체였다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다양한 민족이 섞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인류 최초의 위대한 문명을 탄생시킨 역동적인 힘의 원천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부르는 칼데아인이라는 이름 자체는 어디서 온 걸까요? 참 재미있게도 이 명칭은 가장 오래된 초기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역사의 어느 시점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이 이름이 처음에는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고대 수도였던 도시 우루의 주민들을 부르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투란 계통 언어에서 달의 신을 칼디라고 불렀는데 이게 바로 도시 우루의 수호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칼데아인은 달을 숭배하는 사람들 또는 그냥 달의 도시 우루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시작되어서 점차 그 지역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넓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결론에 반대되는 또 다른 이론 하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적 근대에 제기된 이론인데요. 칼데아인들이 원래 바빌로니아에 살던 민족이 아니라 기원전 7, 8세기쯤 북쪽 산악지대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바빌론을 정복한 새로운 침략자들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주로 이사야서의 한 구절에 대한 특정 해석에 기반하고 있지만 수많은 다른 증거들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같은 이사야서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바빌론을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이자 열왕국의 영광이라고 묘사하면서 그 깊은 고대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또 바빌로니아 출신의 역사가 베루수스는 자신의 역사책에서 칼데아인들을 그 땅의 가장 오래된 원주민들과 명확하게 동일시했습니다. 결국 이 최근 침략자 이론은 여러 증거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추측이었고 지금은 학계에서 더 이상 지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증거와 가리키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칼데아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정복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초의 위대한 군주국 중 하나를 건설한 여러 민족이 오랜 시간에 걸쳐 융합된 고대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복합적인 정체성, 그 다양성 자체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꽃피운 역동적인 힘의 진정한 원천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고전 역사서와 함께 칼데아라는 땅의 아주 독특한 지리와 기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땅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자, 오늘 우리는 그 땅을 넘어 그곳에 메소포타미아 최초의 위대한 왕국을 세웠던 사람들, 바로 칼데아인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이었는지 그 깊은 기원을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요, 단순히 과거에 대한 호기심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인류 문명의 가장 오래된 장 중 하나를 여는 열쇠와도 같다고 할 수 있죠. 칼데아인, 그들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또 어떤 혈통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었을까? 지금부터 우리는 역사에 기록된 여러 가설들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여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19세기 유럽 학계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던 이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니브루 같은 당대의 저명한 역사가들은 칼데아인들을 아람인, 시리아인, 그리고 특히 아시리아인과 함께 거대한 셈족이라는 우산 아래에 넣었죠. 사실 당시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아주 합리적인 추론이었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시대, 그러니까 후기 바빌로니아의 언어나 문화가 북쪽의 아시리아와 정말 비슷했거든요. 그러니 이들은 원래 같은 민족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을 겁니다. 이 견해는 아주 오랫동안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역사는 종종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 뒤에 더 복잡하고 오래된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칼데아인들이 샘족이라는 이 단단해 보이는 가정이 사실은 거대한 빙산에 보이는 일각만을 보고 내린 결론이었다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는 이 이론의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면서 그 근거가 과연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샘족 기원설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론을 떠받치고 있던 아주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바로 언어적인 증거와 고대 역사가의 증언입니다. 이걸 차례대로 검토하면서 그 타당성을 한번 면밀히 따져보죠. 샘족 이론이 마주한 첫 번째 거대한 장벽은 다름 아닌 언어였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갈대아어라는 말은 후대의 아람어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느부갓네살 시대 바빌로니아에서 쓰인 언어도 히브리어와 비슷한 세머족에 속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고고학 발굴이 진행되면서 칼데아의 가장 오래된 유적지, 가장 깊은 땅속에서 발견된 점토판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곳에 새겨진 언어는 수세기 뒤의 세머와는 문법적으로도 어휘적으로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훨씬 더 오래된 미지의 언어였어요. 이건 비유하자면 로마 유적을 파내려 가다가 라틴어보다 더 깊은 지층에서 갑자기 한자와 비슷한 언어의 기록이 쏟아져 나온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샘족 이론의 두 번째 기둥은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터스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바빌로니아인들을 그냥 아시리아인들의 한 부류로 묘사했어요. 그에게 바빌론은 아시리아 제국의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고, 두 민족은 신화 속 공통의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본질적으로는 같은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었던 거죠. 헤로도토스의 권위는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그의 이 말은 샘족 이론에 아주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헤로도토스의 증언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기원전 5세기 사람으로 칼데아 왕국이 처음 시작된 때로부터 1000년도 더 지난 뒤의 인물이거든요. 그는 종종 자신이 살던 시대의 정치적, 문화적 현실을 아득한 과거에 그대로 투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가 봤던 바빌로니아는 이미 아시리아의 오랜 지배와 영향을 받은 후의 모습이었으니까 두 민족이 비슷해 보였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반면에 바빌로니아 현지 기록에 훨씬 더 정통했던 베로스스나 디오도루스 시켈로스 같은 다른 고대 작가들은 아시리아인과 바빌로니아인을 명확하게 다른 민족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샘족 기원설의 근거들이 하나둘 흔들리는 지점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고대의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생깁니다. 가장 오래된 전승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바로 동방의 에티오피아에 대한 속삭임입니다. 샘족 이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장 강력한 고대의 기록은 바로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바빌로니아, 즉 신할 땅에 세워진 첫 왕국의 시조를 셈의 후손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구스의 후손 니무롯으로 지목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세계관에서 구스는 통상적으로 에티오피아 또는 그 주변 지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기록은 바빌론 문명의 첫 씨앗이 셈족이 아닌 에티오피아 계통의 민족에 의해서 뿌려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식은 히브리인들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대서사 시인 호메로스 역시 에티오피아인들이 마치 두 집단으로 나뉜 것처럼 동쪽과 서쪽, 즉 해가 뜨는 곳과 지는 곳 양쪽에 살고 있다고 노래했거든요. 호대의 지리학자 스트라본은 이 구절을 두고 아라비아만, 그러니까 오늘날의 홍해를 경계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인과 아시아의 에티오피아인이 나뉘어 살았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에도 에티오피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관념이 꽤 널리 퍼져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바로 아시아의 에티오피아인이라는 개념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에티오피아인이라는 말은 오늘날처럼 특정 국가의 국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불에 그을린 얼굴이라는 뜻으로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아라비아 남부에서부터 페르시아만을 거쳐서 인도에 이르는 아시아 남부 해안지대에 널리 살던 어두운 피부색의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용어였습니다. 따라서 고대의 전승들이 칼데아의 기원을 에티오피아와 연결할 때 그건 아프리카 대륙과의 직접적인 연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라비아 남부나 페르시아만 연안의 관련 민족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열어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연결고리는 점점 더 흥미로워집니다. 나일강 유역과 유프라테스강 유역, 이 두 위대한 문명의 발상지를 이어주는 신화 속 두 인물이 있거든요. 바로 멤논과 벨루스입니다. 이들의 전설을 따라가다 보면 이 고대의 관계망을 더 깊이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은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그리스 신화 속 영웅 멤논은 하나의 정체성으로 규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는 트로이 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의 왕인 동시에 그의 어머니는 페르시아만 북동쪽에 있는 수시아나, 즉 성경의 엘람 지역 출신으로 묘사됩니다. 심지어 그는 수사라는 도시를 건설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고 이집트에서는 거대한 석상으로 유명한 파라오 아메노피스 3세와 동일시 되기도 했습니다. 멤논이라는 신화적 인물 한 명 안에 아프리카의 나일강, 아시아의 페르시아만, 그리고 이집트가 모두 녹아있는 셈이죠. 이건 단순한 이야기의 조합이 아니라 이 지역들 사이에 존재했던 깊은 민족적, 문화적 유대감을 반영하는 상징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바빌론의 신화적인 건설자로 알려진 벨루스의 족보도 일관되게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벨루스는 바다의 신과 리비아, 즉 아프리카 대륙의 의인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그는 나일강의 딸과 결혼해서 이집트인들의 시조를 낳습니다. 이처럼 바빌론의 건국 신화는 그 뿌리를 아프리카 대륙과 이집트의 나일강에 아주 깊이 두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신화적 족보는 민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방식이었던 걸 생각해보면 이는 바빌론의 기원이 셈족 세계보다는 아프리카 아라비아 세계와 더 가깝게 인식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연결고리는 특정 문화권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아르메니아의 고대 지리서들을 보면 티그리스강 동쪽의 광대한 지역 전체를 구스 또는 에티오피아라고 불렀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위대한 역사가 모세스 코레넨시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빌론의 벨루스를 성경에 나오는 구스의 후손 니무롯과 아예 같은 인물이라고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 위에 남은 이름들도 이 고대의 기억을 증언하고 있죠. 페르시아만 북동쪽의 고대 지명 키시아는 구스와 발음이 아주 비슷하고요. 오늘날 이란의 쿠지스탄, 파키스탄의 발루치스탄 같은 지명들 역시 구스와 벨루스라는 고대의 이름이 수천 년간 살아남은 흔적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그리스 신화, 아르메니아 역사서, 그리고 지명에 이르기까지 시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전승들이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바로 칼데아의 기원이 동방의 에티오피아, 즉 쿠시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림이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야기와 기록의 영역입니다. 과연 19세기의 실증적인 과학, 그러니까 고고학과 언어학이라는 날카로운 분석 앞에서도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그 진실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칼데아의 가장 오래된 도시 유적인 니프르와 무게이르의 폐허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가장 깊은 문화층에서 발굴해낸 수많은 점토판들에는 이전에 알려진 그 어떤 언어와도 다른 단 하나의 통일된 언어가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미스테리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이 고대 언어의 분석 결과는 학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이 언어는 굉장히 독특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 즉 문법 구조는 단어 뒤에 조사를 붙이는 후치사와 전미사를 사용하는 특징을 보였는데요. 이건 중앙아시아의 언어들과 비슷한 투라너족 계열의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핵심을 이루는 단어들, 그러니까 어휘는 고대의 전승들이 가리키던 바로 그 방향, 명백한 쿠시어, 즉 에티오피아 계통의 특징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건 마치 골격은 동양인인데 그 안에 흐르는 피는 서양인의 것과 같은 아주 복잡한 민족 형성 과정을 암시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비교 언어학을 통해 제시됐습니다. 학자들은 이 고대 칼데아어를 오늘날 현존하는 수많은 언어들과 비교 분석한 끝에 이 언어와 가장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언어들이 바로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과 동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고원 일대에서 사용되는 마흐라어나 갈라어 같은 언어들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수천 년간 신화와 전설로만 여겨졌던 이야기,
즉 바빌론 문명의 시조가 동아프리카 및 남아라비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그 주장이 현대 과학을 통해 마침내 실증적인 사실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흩어져 있던 모든 증거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고대 민족의 본질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고대의 전승과 현대의 과학이 어떻게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도넛 차트가 보여주듯이 고대 칼데아인들은 결코 단일한 혈통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비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땅을 네 개의 혀, 즉 네 민족이 사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확인한 지배적인 쿠시족 요소 외에도 그들의 언어 문법의 흔적을 남긴 중앙아시아 계통의 투란족, 그리고 후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셈족, 더 나아가 인도 유럽 계통의 아리아족 요소까지 공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요소들의 융합이야말로 초기 칼데안 민명의 역동성과 창의성의 원천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칼데아인이라는 이름 자체는 어디서 온 걸까요? 가장 유력한 가설은 그들의 첫 번째 수도이자 가장 중요한 종교 중심지였던 우르에서 유래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으로도 알려진 갈대아 우르라는 성경의 표현처럼 칼데아인이라는 명칭은 본래 우르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르가 달의 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달의 숭배자들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해볼 수 있겠네요. 우리의 논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반론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때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칼데아인들이 바빌로니아의 원주민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시대 직전에 북쪽에서 내려온 새로운 침략자 집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일부 구절을 문자 그대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지금은 폐기된 이론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창세기는 칼데아 문명의 시작을 인류 역사의 여명기로 설정하고요. 욥기 역시 칼데아인들을 당대에 이미 잘 알려진 강력한 민족으로 묘사합니다. 논란의 대상이 된 이사야서조차 다른 곳에서는 바빌론을 갈대아 사람들의 딸 또는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이라고 부르면서 칼데아인들을 그 도시의 새로운 주인이 아니라 고대부터 이어진 영광의 본래 상속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침략자라는 이론은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히브리인들의 창세기, 그리스인들의 신화, 아르메니아인들의 역사 기록, 그리고 지도 위에 남은 수많은 지명들까지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기록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떻게 한결같이 바빌론의 기원을 동방의 에티오피아, 즉 쿠시족과 연결하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대의 전승들은 우리에게 놀랍도록 일관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언어학은 그 방향이 옳았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었죠. 하지만 칼데아인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가장 생생하고 구체적인 증거, 즉 그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믿고 또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이 남긴 수많은 점토판 문서와 유물들 속에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진흙 속에 새겨진 기록들을 통해 그들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지 롤린슨의 책 고대 동방의 7 위대한 군주국을 바탕으로 메소포타미아에 처음으로 위대한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는지 그들의 진짜 정체를 한번 차분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던질 첫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칼데아인, 그들은 누구였을까? 정말 오랫동안 수많은 역사가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질문이죠. 바빌론 땅에 처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민족이었을까 하는 어찌 보면 고대사의 가장 근본적인 수수께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하나의 가설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고고학자가 유적지의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듯이 그 통념의 층을 하나씩 파헤쳐 보면서 그 안에 어떤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던 이론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초기 칼데아인들이 셈족 계열의 민족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대 근동의 역사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사실 오랫동안은 이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일단 칼데아어라고 알려진 언어가 세모족 계열이었거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북쪽에 아시리아 같은 샘족 국가들과 바로 붙어 있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네부카드네자르 왕 시대, 그러니까 후기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명백히 샘족 언어를 썼으니까 당연히 그 조상들도 샘족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칼데아인이나 그 북쪽의 강력한 이웃이었던 아시리아인이나 정치적으로는 다른 나라를 이루고 살았을지 몰라도 그 뿌리는 결국 같은 샘족이라는 거죠.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언어, 문화, 인종적인 면에서 사실상 같은 카테고리로 묶였던 겁니다. 혈통적으로는 하나라고 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탄탄해 보였던 이야기가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균열들이 결국엔 샘족 이론이라는 거대한 가설 전체를 흔들게 됩니다. 이 샘족 이론을 떠받치던 가장 강력한 기둥이 바로 언어였거든요. 근데 바로 이 기둥부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주장의 기반 자체가 사실은 시대가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착각한 일종의 오해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칼데아어라고 알고 있던 그 언어는 사실 진짜 고대 칼데아의 언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마치 현대 멕시코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쓴다고 해서 수백 년 전 아즈텍 제국 사람들도 스페인어를 썼을 거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오류입니다. 전혀 다른 시대의 언어를 증거로 가져와서 과거를 판단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땅속에서 나왔죠. 고대 비문들을 보니까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언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바뀐 게 확인됐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가장 오래된 유적에서는 샘족 계열이 아닌 언어가 발견돼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가 섞이고 변하다가 마침내 네부카드네자르 왕 시대에 와서야 우리가 아는 그 샘족 계열 언어가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아주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바로 후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썼던 언어를 가지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 나라를 세웠던 최초의 칼데아인들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증거로 썼던 언어가 사실은 전혀 다른 시대의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을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봐도 이야기가 엇갈립니다. 헤로도토스는 두 민족이 같다고 했지만 다른 많은 역사가들은 달랐다고 말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빌로니아 출신 역사가인 베로수스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자잖아요. 그 땅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칼데아인과 아시리아인은 명백히 다른 민족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외부 관찰자의 말보다는 이 사람의 말에 더 무게가 실리겠죠. 자, 이렇게 기존의 샘족 이론에 의문이 생기면서 조사의 방향이 아주 뜻밖의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 그 전승들이 남긴 희미한 흔적을 따라가다 보니까 놀랍게도 그 길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쪽 해안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에티오피아인들이 둘로 나뉘어서 하나는 해가 뜨는 동쪽에, 다른 하나는 해가 지는 서쪽에 산다는 거죠. 이게 그냥 시에 나오는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서쪽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동쪽은 아시아의 어느 곳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스트라본 같은 고대 지리학자들의 책을 보면 이게 오래된 견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 머릿속에 그려진 지도를 상상해 보면 아프리카부터 아라비아를 거쳐 페르시아만까지 이 남쪽 해안선을 따라서 거대한 에티오피아 벨트가 쭉 이어져 있었던 셈이에요. 그저 바다 때문에 나뉘어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연결고리를 아주 흥미롭게 보여주는 게 바로 멤논 신화입니다. 멤논은 에티오피아의 왕인데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기도 하고 또 칼데아 동쪽에 있는 수사라는 도시를 세웠다고도 해요. 심지어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와 동일시 되기도 합니다. 이 신화 속 영웅 한 명의 행적 안에 아프리카의 나일강 유역과 아시아의 페르시아만 지역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아주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죠. 바로 쿠시족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최초의 칼데아인들이 바로 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걸쳐 살았던 위대한 민족, 즉 쿠시족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쿠시족이나 에티오피아인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성서의 족보에 따르면 이들은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 즉 함족 계열인데 이건 유대인이나 아랍인 같은 셈족과는 다른 갈래입니다. 심지어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런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어요. 바벨론을 세웠다는 전설적인 영웅 벨루스의 족보를 보면요. 계속해서 이집트나 나일강과 관련된 인물들과 아주 가까운 친척으로 묘사됩니다. 이건 신화라는 언어를 통해서 바빌론의 뿌리는 나일 문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죠. 자, 고대 전승과 신화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죠. 성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직접적이고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바블론의 최초의 왕국을 세운 사람이 니무롯인데 그가 구스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스는 성경에서 에티오피아인들의 도상을 가리키는 이름이거든요. 이건 뭐 돌려 말하는 게 아니죠. 바빌론의 건국자를 에티오피아인의 후손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노아의 아들 함에게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라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각각 에티오피아인, 이집트인, 리비아인, 가나안인의 조상이죠. 그런데 그중 첫째 아들인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고 그 니무롯이 바벨, 즉 바빌론의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 족보대로라면 바빌론의 건국자들은 셈족이 아니라 이집트나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한 가족인 셈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여러 기록과 전승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오랫동안은 이게 그냥 서로 다른 이야기들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이 모든 논쟁을 한 번에 정리해버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땅속에서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발견이었죠. 탐험가들이 칼데아의 가장 오래된 도시 유적들, 그러니까 문명의 맨 처음 시작점으로 보이는 곳을 파내려 가다가 점토판들을 발견했는데요. 거기에 적힌 글자를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히브리어도 아람어는 물론이고 그 어떤 셈족 계열 언어와도 전혀 다른 완전히 낯선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언어학자들이 이 언어를 분석해 보고는 정말 큰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단어들을 살펴보면 아프리카의 쿠시 계열 언어와 비슷한 점이 많은데 문장을 만드는 방식, 그러니까 문법은 놀랍게도 저 멀리 중앙아시아의 투란 계열 언어들과 더 비슷했거든요. 여기서 투란족은 고대 중앙아시아 일대에 살았던 민족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조합이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가 만난 셈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은요, 이 수천 년 전에 사라진 언어랑 가장 비슷한 말을 쓰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바로 남부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동쪽에 사는 에티오피아인, 즉 쿠시족이 있었다는 고대의 전승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걸 언어학적으로 증명해 버린 거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 기록을 토대로 한번 상상해 보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프리카인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검은 피부에 곱슬머리라기보다는 잘생기고 날씬한 체형에 어두운 젓갈색, 그러니까 아름다운 구리피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거죠. 초기 칼데아는 순수한 다넬 민족 국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 민족이 섞여서 만들어진 아주 복잡하고 매력적인 사회였던 거죠. 재미있는 건 칼데아인들 스스로도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나라를 가리켜서 4개의 혀를 가진 나라, 즉 4개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건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양성에서 찾고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려지는 그림은 바로 이렇습니다. 남쪽에서 온 쿠시족이 인구의 바탕을 이루고 그 위에 언어적 흔적에서 보았듯이
북쪽에서 온 투란족이 섞이고 또 주변에 있던 셈족과 아리안족까지 더해진 말 그대로 다민족 국가였던 거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한 4개의 언어가 의미하는 바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로마인들이 스스로를 표현했던 말이 있죠. 모든 민족의 혼합체라는 뜻인데요. 어쩌면 칼데아인들이야말로 이 말에 딱 들어맞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나 영국처럼 위대한 문명을 이룩했던 곳들은 대부분 이렇게 다양한 민족이 섞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쩌면 바로 그 이질적인 요소들의 만남과 융합이 그들의 창의성과 힘의 원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남죠. 그럼 칼데아인이라는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이름은 역사에 비교적 늦게 등장하는데요. 아마도 그들의 옛 수도였던 우루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루는 달의 신을 섬기는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달의 신 숭배자들이나 우루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쓰이다가 나중에는 나라 전체를 부르는 이름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칼데아인들의 기원에 대한 큰 그림이 거의 완성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그림에 반대되는 주장, 즉 칼데아인들은 원래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나중에 온 정복자들이었다는 비교적 현대에 나온 이론입니다. 이게 어떤 주장이냐면요.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을 근거로 사실 칼데아인들은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기원전 8세기쯤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된 새로운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주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수많은 증거들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표를 보면서 하나씩 따져볼까요? 이사야서의 다른 부분을 보면 바빌론을 아주 오래된 칼데아인들의 딸이라고 부르고요. 창세기나 욥기 같은 훨씬 더 오래된 책에도 이미 칼데아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빌로니아 사람인 역사가 베로수스가 분명히 칼데아인들이 그 땅의 원주민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구절은 아마도 칼데아인들이 한때 쇠퇴했다가 다시 부흥하는 과정을 묘사한 것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인 해석일 겁니다. 결국 이 칼데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의 북방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강력하고 혁신적인 문명을 만들어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대해 가졌던 생각, 특히 순수한 민족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죠. 어쩌면 역사상 위대했던 문명들의 비밀은 순수함이 아니라 오히려 섞임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칼데아의 역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깊은 대답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